네, 진사로입니다. 63회 한능검 심화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원각사 창건 당시에 작성된 계문이 공개된 상황이죠. 자, 한명회, 권람 등의 조력으로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가래요. 간경도감을 설치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한명회라는 이름, 그 다음에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했다. 이제 요 상황을 가리켜서 계유정난이라고 불러요. 계유정난으로 이제 권력을 잡은 왕을 뜻합니다. 세조죠. 이제 수양대군. 그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분이잖아요. 자, 이제 세조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 직전법을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러니까 세조 시기에는 이제 세조가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6조 직계제를 통해서 국왕 중심 정치를 다시 이제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법, 그러니까 토지 제도에다가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왕권이 강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외에는 뭐 이시의 난을 진압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선지 볼게요. 주자수에서 개미자를 주저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태종 이방원 시대죠. 갑인자는 세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조 올해의를 완성하였다. 이건 이제 성종이에요. 그 다음에 농사직서를 편찬하였다. 세종대왕이죠. 자, 그 다음에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 이건 이제 광해군 시기에 있었어요. 물론 지은 분은 허준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밑줄근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해주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에 힘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동호 문답에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하나는 이제 경몽 요결을 저술하여 성리학 교육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들이 사실은 다 만만치는 않은 키워드들인데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조선 전기 중기의 문화 파트를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했어야 이분을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동어 문답, 해주 향약 등에서 율곡 이이 이분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율곡 이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기가 어렵지 만약에 알았으면 답을 찾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야 돼요.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5번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과 지식을 담은 성학 지묘를 집필하였다. 이게 율곡 이이 선생의 책입니다.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비슷한 걸로 성학 10도라고 있어요. 요 성학 10도는 이황, 그러니까 요분은 퇴계 이황 선생님이죠. 이분이 작성을 하신 거고 집필하신 거고, 성학 지묘는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사임당 아들 기억하시고요. 자,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기축 봉사를 올렸다. 요거는 이제 송시열 서인 쪽이었고 나중에 이제 노론의 영수가 되는 그분이죠. 그 다음에 청으로부터 시연력을 도입하자고 건의하였다. 자, 이 분은 누구냐면 김육이에요. 이제 이 김육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연력이고 또 하나는 대동법의 전국 시행이에요. 이분은 뭐 거의 대동법 전국 시행에다가 목숨을 바친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반전을 저술하였다. 이 양반전 저술하신 분은 유명하죠. 여남 박지원 선생. 자, 그 다음에 가리의 집남을 지었다. 요거는 이제 김장생이라는 분이에요. 선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3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처음에 심의겸이 외적으로 권세를 부리니 당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섬겨서 따랐다. 그런데 김효원이 전랑이 되어 그들을 배척하자 심의겸 무리가 그를 미워하니 점차 사림이 나뉘어 동인과 서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점차 사림이 나뉘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붕당이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조 시대의 일이에요. 이조 전랑의 인명을 둘러싸고 김효원과 심의겸으로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인과 서인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에 보면 기해년에 왕이 승하하자 제신 송시열이 아까도 나왔네요. 사종의 설을 인용하여 대행대왕은 왕대비에게 서자가 된다, 왕통을 이었으나 장자가 아니니 기년복을 입어야 마땅하다라고 돼 있어요. 1년 동안 입는 상복이다라고 돼 있죠. 이 송시열은 제가 앞 문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인 쪽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서인의 입장이 기년복이었다, 즉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한 건데, 이에 대해 허목 등 남인입니다. 신하들은 전거를 들어 다투기를 대행대왕은 왕대비에게 서자가 아니라 장자가 된 둘째이니 3년 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왕대비라는 건 자의대비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행대왕이 그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었던 효종을 뜻합니다. 효종이 승하한 후에 이제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 그걸 두고 서인과 남인이 논쟁을 벌였어요. 이걸 가리켜서 예송이라고 부르는데, 특히나 지금 나온 이 상황은 기해년이죠. 기해 예송입니다. 요거 말고 이제 뭐 한 번 더 있었는데, 이거는 기해 예송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예송 논쟁의 경우에는 그 현종 때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선조 시기와 현종 시기 뭐 사이에 뭐 광해군, 인조, 그다음에 뭐 효종 뭐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그 왕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암기한다라고 보다는 이제 이 흐름을 이해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금방 나와요. 이 사림이 그 처음에 붕당이 형성될 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나왔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고, 이 동인이 나중에 가면 북인하고 남인으로 다시 갈라져요. 이 북인은 광해군 시대에 이제 주로 정치를 했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을 많이 도왔던 그 세력이 북인인데, 이들은 인조반정에 의해서 몰락하게 돼요. 뭐 선지에 있죠. 그리고 이제 서인과 남인만 남아서 이 두 붕당이 이제 예송과 환국을 거치게 됩니다. 예송 및 환국을 거쳐서 이제 세 번의 환국 정쟁을 끝으로 남인은 완전히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다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이어져요. 자,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인조반정으로 북인 세력이 몰락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북인이 광해군을 지원했던 붕당이기 때문에 인조반정에 의해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왕에 올랐으니 이제 북인은 더 이상 이제 정치를 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목호룡의 고변으로 옥사가 발생하였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임인년에 있었다 해서 임인옥사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경종 시기에 있었어요. 이제 요거는 그 노론과 소론이 이미 이제 나누어져 있던 시기에 그 노론을 축출하기 위해서 이제 소론이 했던 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소론도 온건파, 강경파로 나눠지게 된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뭐 시험에 다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현적 등이 화를 입었다. 자, 요 양재역 벽서 사건, 요거는 이제 을사사화예요. 을사사화 때 있었던 일, 그러니까 명종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이거는 뭐 양재역 벽서 사건이고, 뭐 벽서 사건이라고 하면 또 하나가 황사형 벽서 사건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순조 시기로 와서 그 천주교 박해, 그거랑 그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유 박해, 그 황사형이 중국에 있는 그 주교한테, 청나라 그 서양 주교한테 군대 파견해 달라고 청원을 했던 그 벽서죠. 이제 그 두 개는 뭐 전혀 관련은 없는데 벽서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은 을사사화예요.
자,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요거는 환국 중에서도 기사 환국입니다. 환국이 3번 있었죠. 그 경기갑 보통 그렇게 하는데 경신환국, 그다음에 기사환국, 갑술환국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제 남인이 권력을 차지한 건 중간에 있었던 기사왕국뿐이고 이후에는 인현 왕후가 다시 중전으로 복위되고 이제 장희빈이 그 중전에서 내려오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일어나게 된 게 이제 갑술왕국,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인이 권력을 차지했을 때가 이제 희빈 장씨가 중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들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 요거는 영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영조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인조반정 이외에는 이 가나 그 전이나 후 이렇게 보면 되겠죠. 24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남한산성에서 사막사의 충절을 만난다라고 했어요. 자, 남한산성의 사당이죠. 가해 침입으로 발생한 전쟁에서 화의를 반대하며 결사항전을 주장하였고 항복 이후 그들은 가나라로 압송되어 처형되었다. 그들과 함께 척화를 주장하였던 김상원, 정훈도 추가로 이곳에 모셔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남한산성 보면 바로 나와야 되고, 이 국가의 침입으로 발생한 전쟁이다라는 데서도 이 전쟁이 병자호란,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국가는 바로 청나라입니다. 뭐 후금으로 봐도 돼요. 어차피 이름만 바꾼 거라. 자,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을 찾아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만권당을 세워서 학문 교류를 장려하였다. 요거는 그 고려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만권당 하면은 기억해야 되는 학자가 이재헌인데, 이제 뭐 이분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 만권당을 세운 거는 고려시대의 그 충목왕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원 간섭기 때 있었다라는 거니까 관련된 나라는 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몽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영청을 강화하는 등 북벌을 추진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청나라.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이 화통도감은 화약의 아버지 최무선이 설치했죠. 요거는 그러니까 왜구, 일본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신 접대를 위해 한성에 동평관을 설치하였다. 동평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포로 송환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유정을 회답 겸 쇠환사로 파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유정이 바로 사명대사,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셨고,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도 일본에 직접 가서 이제 회답 겸 쇠한사로 외교활동 하시면서 포로들을 많이 데려왔던 아주 명망 있는 스님입니다. 이것도 나라로 따지자면 일본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북벌입니다. 자, 25번. 밑줄군 이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시의 내용을 통해 이시기 생동감 있는 시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대요. 성시전도라는 시인데 이 시를 쭉 읽다 보시면 봉성의 털모자, 영경의 비단실, 함경도의 삼배, 한산의 모시, 쌀, 콩, 벼, 기장, 조, 피, 보리 쭉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시, 삼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상품 작물에 대한 얘기다. 이거를 바로 찾아낼 수 있다면은 조선 후기 금방 나오죠. 자, 조선 후기 시기에 있었던 일 찾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이 바로 5번이다라고 나와요. 자,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되었다. 정전 혹은 민전, 이건 신라시대예요. 서경에 관영상점이 설치되었다. 고려시대, 서경이니까요. 권원중보가 주조되었다. 역시 고려시대. 병난도가 번성하였다도 고려시대. 이게 이제 조선시대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발전이 이제 좀 많이 이루어지던 시기, 상품작물 및 광산개발, 덕대 같은 키워드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쭉 읽다 보시면요. 의정부는 한갓 허디름만 지니고 육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심의에 드는 판하나 비빈관택 등의 일까지도 모두 가를 경유하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의 원래 명칭이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죠. 따라서 이 가에 해당하는 기관은 비변사입니다. 자, 비변사에 대한 설명인데, 이 비변사는 간단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네요. 이게 이제 그 삼포외란 때, 그러니까 그 중종 때죠. 삼포외란 시기에 임시기구로 처음 생겼다가 을묘외변 때 그 상설기구가 돼요. 명종 때죠.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제 국정의 총괄기구가 됩니다. 그 상태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세도 정치 시기에 특히 이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틀어지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매관매직, 삼정의 분란 이런 폐해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시기에 와서 흥선대원군이 없애버립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비변사에 대한 설명 마지막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것도 중요하니까 봐야겠습니다.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홍문관이죠. 이 3사가 고려에도 있었어요. 근데 고려의 3사는 그 언론 기능은 없었고 회계 기능만 담당하는 기관, 그리고 조선의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언론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언론 기능이라는 게 이제 왕한테 직언을 하는 거예요.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막 이거잖아요. 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규장각에 대한 설명인데요. 정조 때죠. 자, 그 다음에 서울과 수원에 설치되어 국왕의 호위를 맡았다. 장용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국왕의 호위를 맡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울과 수원의 설치, 이거는 처음 봤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정조의 업적 중 하나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왜 장용영이 수원에도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정조는 수원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거기다가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혜경궁 홍씨하고 수원에 자주 갔었다. 뭐 이런 기록들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사성을 수장으로 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요거는 성균관이에요. 대사성, 요게 이제 성균관의 그 지금 따지면 뭐 대학 총장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헌부의 총장은 대사헌, 성균관의 수장은 대사성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2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 작품은 가의 세안도로 완당이라는 호가 도인으로 찍혀 있다. 이상적에게 공허한 표시로 이 그림을 그려줬다. 자, 세안도 통해서 이분 나와야 됩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이제 독특한 글씨체, 추사체를 창안하신 분이기도 하고 세안도를 그렸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금석과안록이라는 책에서 그 북한산에 있던 비석이 진흥왕의 순수비라는 사실을 고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김정희 선생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른 것도 볼게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발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학자 유득공. 요 남북국이 나온 게 발해고라는 책이에요.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정약용. 자, 그 다음에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라는 것은 정제두에 대한 설명이고, 안평대군의 꿈을 소재로 몽유도원도를 그렸다. 안견이라는 분입니다. 몽유도원도 하면 안견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28번 가겠습니다. 자, 가나 시기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전라도 관찰사 정민씨가 진산의 죄인 윤지충과 권상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알렸대요. 자, 그들은 평소 살아계신 부모나 조부모처럼 섬겨야 할 신주를 태워 없애면서도 이마에 진땀 하나 흘리지 않았으니 정말 흉악한 일입니다. 제사를 폐지한 일은 오히려 부차적입니다. 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읽어보면은 신주를 태워 없애는 것이 흉악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폐지한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더 신주를 태워 없앤 게 흉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게 그 성리학적인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윤지충이라는 데서부터 이 시기에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신의 박해, 요게 이제 정조 때예요. 그러니까 윤지충이라는 요 사람이 박해를 당한 게 이제 정조 시기. 조금 어렵긴 합니다. 자, 얼마 전 볼게요. 얼마 전 죄인 남종삼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러시아에 변란이 있을 것이고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책이 있다는 요망한 말로 여러 사람을 현혹하였습니다. 감히 나라를 팔아먹고자 몰래 왜적을 끌어들일 음모를 꾸몄으니 차명에 처해야 합니다. 베르네를 비롯한 서양인 4명을 군영에 넘겨 효수하여 본보기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서양인 4명을 군영에 넘겼다. 그 다음에 뭐 프랑스와 조약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추론을 해보자면 요 베르네를 비롯한 서양인 4명, 이분들이 이제 그 프랑스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그래서 결국 그래서 요게 이제 병인 박해. 요거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정조와 흥선대원군 사이에 있었던 일, 요걸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답으로 바로 있죠. 5번입니다. 황사영이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제가 아까 을사사화에서 양재역 백서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황사영 백서 사건도 얘기했었는데, 물론 이 문제를 제가 미리 풀어봤으니까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하나 나올 때마다 비슷한 개념 기억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자, 정조와 흥선대원군 사이 시기, 이 황사영의 백서 사건은 순조 때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신유박해입니다. 사실 저 신의 박해, 요 정조 때는 거의 뭐 저 윤지충 저 사람 정도만 이렇게 그 죄를 받았어요. 벌을 받았는데 이 순조 때 와서 신유박해 때가 되면서 이때는 이제 대대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약용 집안, 뭐 정약전이라든지 정약용 형제들 요분들하고 관련된 뭐 사위 뭐 이 사람들이 싹 다 유배를 가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정조가 그 천주교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조 시기에 오면서부터 세도 정치 가문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천주교 세력들을 이제 좀 박해해야겠다. 이게 좀 정치적으로도 이유가 됐던 거겠죠.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대종교 계열의 중강단이 결성되었다.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까지 가야 됩니다. 대종교, 중강단, 그러면 이어지는 게 북로, 군정서, 여기까지 이어지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 때예요. 한용운이 조선불교 유신론을 저술하였다. 자,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죠. 요것도 일제강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쯤이에요. 보은에서 교조신원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자, 요 보은 집회는 이제 흥선대원군보다 더 뒤인데 이게 그 동학 농민 운동의 배경이 됐던 내용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1890년대에 열렸습니다. 동학 농민 운동이 벌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수광이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를 소개하였다. 저 이수광이라는 학자분은 광해군 시기에 계셨던 분이에요. 지봉유설. 그래서 이제 요 가나 이전 시기죠.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박지원의 손자며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자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자, 임술농민봉기의 안핵사, 한능검 심화에 관한 강의를 어느 분 걸 들었든 간에 요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습니다. 진주에서 임술농민봉기, 그때 안핵사가 누구냐 하면 박규수.
연암 박지원 선생의 손자라는 사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도 진주에서 농민봉기 때 안핵사였다. 이분에 대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죠. 뭐 개화사상의 선구자이기도 했지만 이분하고 관련된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있어요. 이 정답이 3번입니다. 이 당시에 이분이 평안 감사였어요. 평안 지역 감사여가지고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 쪽 와가지고 막 약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그 가명에 왔겠죠. 평안 가명에 와가지고 막 감사한테 저기 나리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저놈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러니까 이제 접에 불태워라. 물론 이제 이분은 개화파의 선구자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세력들하고 이제 수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당시의 직책이 평안 감사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의 백성들이 죽고 막 불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뭐 미국하고 개화해야 되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에 불태워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너럴 셔머너를 격침하는데 그때 이제 평안 지역 감사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제 개화 사상 형성의 선구적 역할을 한 건 맞는데 이제 조금 왜 제너럴 셔먼을 격침했지라고 의심이 들만도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자, 조선 중립화론을 건의하였다. 두 분이 계셔요. 이제 육일준, 서유견문 같은 책 쓰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시기의 외교관이었던 부들러. 이 두 분이 있는데 부들러입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그런데 지우고 다시 써야 되나? 다시 쓸게요. 잘 안 지워지네요. 예. 제가 평소에 지우개를 잘 안 써서 부들러입니다. 자, 육일준과 부들러가 조선 중립화론을 건의했다라는 거고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하면은 양기탁. 자, 이분은 대한매일신보 창간 멤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민회의 핵심적인 회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서양의 과학기술을 정리한 지구 전요를 저술하였다라는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최한기. 저도 자주 까먹습니다. 그 다음에 심행일기를 남겼다. 요건 이제 신헌이라는 분이에요. 조약 체결할 때 참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심행일기죠. 이제 강화도 가보시면 거기 강화도가 진짜 살아있는 역사에 그냥 섬 하나가 통째로 역사 유적지예요. 근데 이제 뭐 거기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관련된 뭐 정족산성이나 광성보 이런 데도 가보고 뭐 초치진 뭐 많지만 이제 그 도내 그 섬내 한복판에 그 연무당 예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장소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그냥 비석 하나 서 있는 그런 데도 한번 가보면 좋고요. 시간 되시면 강화도로 연인하고 뭐 꼭 역사 유적보다는 뭐 놀러 간다. 거기 뭐 온천이랑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가서 좀 놀고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뭔 소리죠? 30번 갈게요.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 시간에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 김옥균 등이 일으켰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인민평등권 확립 등은 근대적 개혁에 영향을 줬는데 일부 급진개화파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했고 청과의 4대 관계 청산을 주장하면서도 일본의 힘에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제가 밑줄 그은 내용만 읽어보셔도 답이 나오죠. 갑신정변입니다. 자,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정답 먼저 바로 말씀드릴게요.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국 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건 것은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농민운동. 자, 개혁 추진을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하였다도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요거는 정부 측에서 설치를 한 거고 농민들은 집강소를 설치했죠. 자, 교정청. 그 다음에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모, 굴란. 민영익 등이 보빙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영익, 서광봉 같은 분들이 보빙사로 가게 된 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다른 선지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해석이 말씀드리고요. 다음 10문제는 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